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양배추가 가진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배추는 우리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공급을 해주죠. 그 양배추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 우리 양배추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U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이런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설포라판이 그 양배추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인돌스리 카비놀이라고, 이게 전부 다 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이걸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안에서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그 양배추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추려봤는데 2025년도에 나온 거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전부 여기에 참여한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양배추를 양을 정해가지고 적게 먹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게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의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그래 보니까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그 그램 수가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가 가장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이 정도 먹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배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했던 방법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생으로도 양배추 씻어가지고 쌈 싸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게 너무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 그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고 한 7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즙을 내 가지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즙을 낼 때는 생즙을 하거나 아니면 익혀 가지고 즙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즙을 먹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U가 그대로 손상받지 않는 그 비타민 U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여기 이제 전구체,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설포라판 전구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즙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먹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그듯이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김치 비슷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우어 이제 크라우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양배추를 가지고 아마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양배추는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배추 먹었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와파린 항응고제죠.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에 비타민 K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양배추가 할 수 있으니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효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띄우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식도염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안에 가스가 채일 수 있고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복통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쪄서 먹게 되면은 톡 쏘는 맛도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우리가 사실 항암할 때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즙을 내주거나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죠.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배추를 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뭔가요? 예, 양배추도 십자국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십자국화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국화 식물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강하거든요. 강황 같은 경우 컬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해독도 되고 염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황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하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이런 부분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요 이런 채식들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하고 녹차하고도 궁합이 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녹차 속에 이제 EGCG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암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요즘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를 쓴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또 면역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주로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바로 암 덩어리 안에 환경이거든요. 암 덩어리 안에 도대체 항암제가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 환경에 따라서 사실 치료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내성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봐 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이제 검사 데이터를 가지면 100%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환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전부터 이분은 이제 쭉 항암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방암이었는데 간전이, 폐전이 이렇게 돼 있었고 뼈전이까지 와 있던 분인데 TM이라는 용어를 써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암세포도 있고 또 우리가 암하고 싸우기 위한 면역세포도 있고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뭐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단핵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ECM이나 뭐 CAF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했는데 뭐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 척추에 있던 뼈 전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암 사이즈도 좀 줄어들고 상당히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관에 대해서 면역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그냥 어떤 항암제를 쓰고 면역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경을 한 번 정도 내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면은 어때요? 앞으로 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고 검사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암이 왜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항암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항암제는 대개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항암제를 쓴다 이렇게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유전자를 보거든요. 유전자를 봐가지고 이 환자가 어떻게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을 벗어나 버리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듣고 내성이 또 금방 와버리고 면역은 좋은데 암은 크고 이런 부분들 틀림없이 암 덩어리 안에 있는 환경에서 뭔가가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약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 방어막부터 일단 깨줘야 되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을 잘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 방어막을 깨는 치료가 계속 대두가 되고 아마 치료의 중심이 되리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양파가 가진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파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양파에 보면은 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특히 뭐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에. 겉에 있는 약간 보라색을 띠는 껍질.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다 그거 버리고 먹잖아요. 그 껍질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페놀주, 폴리페놀, 그 다음에 또 우리 양파 속에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유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면역 강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양파는 우리 환자들이 항시 즐겨 먹어야 되는 그런 항암 음식입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양파 껍질을 추출을 가지고 암세포 성장률 어느 정도 또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륜도를 본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건데 이 양파 껍질에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을 해서 하나는 5마이크로그램짜리 또 하나는 10마이크로그램짜리를 가지고 48시간 동안 쥐에 투여를 한 결과 침륜이 5마이크로에서는 한 23%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10마이크로에서는 52% 정도 감소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특징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항암 효과에 대해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파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익혀서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완전 생으로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이 이게 황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야채로도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생양파 먹잖아요. 그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톡 쏘는 게 강하면은 약간 익혀가지고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는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 작용이 높아지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효소 작용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볶아서도 먹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약한 열로 살짝 볶아가지고 먹으면 이때 퀘르세친 성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파를 구할 때 겉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있는 겉껍질이 보라색으로 있는 껍질은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개는 이제 요리할 때도 그건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만 먹게 되는데 하얀 부분에는 케르세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껍질 다 말라버린 것은 요리해갖고 먹기도 좀 곤란하죠. 이럴 때는 그 껍질을 이용을 해서 양파 차를 만들면 참 좋아요. 약간 보라색이 딱 띄면서 컬러도 보기가 좋고요. 먹어도 풍미도 좀 있고, 저는 그 껍질은 버리지 말고 꼭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파를 선택할 때도 케르세친이 많으려면 보라색, 붉은색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컬러가 좀 진한 거, 이런 색을 고르면은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양파가 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성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경우에 상당히 거북한 것을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항암 하신 분들은 구내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능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양파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스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쓰린 거라든지 구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으로 먹는 것, 특히 생으로 과량으로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보면은 되게 항응고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양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과량을 먹을 때는 항상 항응고작용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우리가 양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양파도 십자합과 식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데 십자합과 식물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 알리움이라고 해서 그 알리신, 마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함량이 높아져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그 다음에 생강, 이런 부분들은 다 십자합과 식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뭐 양배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이죠. 유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을 충분히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신 성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포도하고 양파를 이렇게 같이 얻는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상당히 억제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포도도 알맹이보다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크랜베리, 뭐 여러 가지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것도 괜찮고, 그 양파하고 강황, 우리 그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은 양파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풍미가 있고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조류는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해조류를 먹는 것은 아주 권장을 해요.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김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되게 이제 이 안에는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다당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알긴산이라든지 후코이다. 알긴산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보면은 이 겉에 허옇게 끼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알긴산이나 후코이다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다. 다당체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상당히 많죠. 요오드가 많죠. 요오드는 갑상선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충분하게 요오드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김이나 미역, 다시마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또 식이섬유가 많죠. 그리고 폴리페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보면 이제 암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 자살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고 특히 이제 암에서 중요한 게 염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암이 크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염증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암을 촉진시키는 것은요 어떤 염증성 물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도 보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해조류는 방사선 치료 할 때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버섯류나 이렇게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먹으면 어떤 산란파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해조류에는 이러한 좋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조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예, 이게 우리 2009년도에 나온,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우리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김이라든지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김하고 미역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방암 위험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떨쳐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한 건데 이게 2009년도 12월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하고 미역하고 비교를 했는데 의외로 김이 유방암 위험을 상당히 낮춰준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미역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이나 미역이나 비슷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문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먹을 때는 아마 미역을 참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김도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논문인 것 같고 특히 요즘에 김은 어때요? 건강식, 항암 음식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졌잖아요. 아마 이 논문이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입증을 해주는 그런 논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역 다시마 항암 효과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먹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김은 되게 구워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미역국, 국을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우리가 다시마 국은 어때요? 우리가 천연 MSG잖아요. 우리가 MSG라는 게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인데 이게 다시마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미료로 나와 있는 것에 MSG 먹으면 안 돼 하잖아요. 사실은 다시마 속에는 MSG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천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마라는 이런 것도 제가 끓여가지고 국물을 내서 먹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끓이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에 끓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해조류도 양파라든지 십자화과 식물들, 마늘,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먹는다든가 자주 먹는 게 좋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암 환자 해조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주의사항 보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요오드는 들어오면은 이게 요오드가 부족해도 암이 잘 생겨요. 또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암이 잘 생길로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는 적당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해조류는 바다에서 우리가 채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해양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특히 바닷가는 어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중금속 같은 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금속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해조류를 먹을 때는 잘못하면은 식이섬유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암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설사를 한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니 불편하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럴 때 이런 해조류를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해조류하고 좋은 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식물,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케일,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미역국을 끓일 때도 보면은 우리가 마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조리를 할 때 보면 그 같이 섞어서 하는 조리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자면은 그런 십자가 식물들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또 이제 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항암 효과를 높이는 음식이 궁합이 되겠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무엇인가요? 녹차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항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녹차는 참 여러 가지로 좋죠. 첫째,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마음, 스트레스가 막 쌓였던 부분 녹차 한잔하고 나면 쫙 깔아앉고 그래서 녹차는 사실 보면은 버릴 게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봐요. 근데 이 녹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카테킨이에요. EGCG라는 성분이거든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EGCG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녹차 음료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EGCG 함량이 나와요. 그래서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EGC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GCG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생혈관 억제. 저는 신생혈관이 억제가 필요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녹차를 권합니다. 신생혈관 억제 겸 뭐 세포 자살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또 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녹차는요 우리가 항암제 쓸 때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탁솔 계통의 그런 항암제나 그 다음에 플라틴 계통, 시스플라틴 이런 항암제를 사용할 때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가 평소 암을 관리할 때나 항암을 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섭취를 해도 좋은 항암 음식입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녹차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게 추려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최근에 금년에 나온 논문이어서 그 아메리칸 저널 차이나 메디신 여기에 발표된 논문인데 녹차하고 안에 들어있는 EGCG가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어느 정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본 자료인데요. 43편 정도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녹차가 재발률을 91% 정도에 낮춰줄 수가 있고 근데 EGC만 단독으로 해서 보니까 한 72% 정도의 재발률을 낮춰주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EGCG만 따로 먹는 것보다도 녹차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야 되는 암을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하면 고농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능식품을 EGCG만 따로 나와 있는 기능식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는 것도 뭐 권장할 만합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뽑는 방법이 있나요? 녹차를 먹는 방법
근데 우리가 녹차나 커피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80도에서 85도씨 물에 커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2,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식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식후에. 근데 이제 식전에 하면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차로 마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2~3잔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식후에 한 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한 잔 정도. 그 이제 저녁에 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보면은 레몬 같은 것을 좀 같이 하면은 상당히 카테킨 흡수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녹차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간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단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충제 이런 거 할 때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EGCG 성분을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간 손상 위험을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기능식품,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먹었을 때 욕심내 가지고 막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녹차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파린 쓰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녹차가 그 비타민 K, 그러니까 와파린은 항응고 작용인데 녹차는 반대로 응고 작용을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 효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가능한 한 금하는 게, 와파린 쓰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녹차를 좀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녹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같이 먹는 게 좋죠. 귤이라든지 레몬,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많은 성분들은 대개 이제 이 카테킨이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서 그 EGCG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케일 등 이런 십자가 식물들 속에는 설포라판, EGCG가 합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데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EGCG, 그 다음에 피세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환자들한테 같이 많이 쓰는데, 이때 포도에 특히 보면은 포도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도 씨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씨를 먹기가 좀 어려운데 껍질에도 제법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포도 씨 껍질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분들이 EGC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것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네, 우리 환자분들 표고버섯 많이 먹죠. 우리 표고버섯,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당체죠.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면역을 많이 조절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AHCC라는 게 있어요. 이 AHCC가 알파글루칸이에요. 균사체에 들어있다. 이것도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속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우리 이제 표고버섯이라는 이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해서 베타글루칸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글루칸을 이용한 H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거기에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암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하니까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법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만은 1986년도에 나온 게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표고 분말을 가지고 투여를 한 결과 종양 발생률을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를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이런 버섯 제품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짝 데쳐 갖고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이 베타글루칸을 충분하게 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살짝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덜 익혔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어쨌든 잘 익혀야 다당체가 많이 우러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요, 꼭 주의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끓여가지고 먹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표고 겉에 보면은 약간 갈색 있는데 어때요? 막 금이 가 있듯이 이런 그 피부가 턴 현상 같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버섯도 이게 다당체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간의 부작용 같은 걸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나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드물죠. 하지만은 그렇게 온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게 중금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주변에 잘 재배하는 것을 잘 아는 곳에 가져온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예,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게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레몬이라든지 귤, 파프리카나 키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면역을 같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래서 레스베라톨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올라서 항암 작용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느 식품이든지 십자가 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버섯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당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도 같이 높여줄 수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우리가 버섯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같은 걸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학 씨입니다. 감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항암 뭐 음식하고 뭐 식품 할 때 감은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그 방송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감을 먹고 암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동에 있는 대붕인가요? 이걸 먹고 그래 좋아졌다 해가지고 한번 그때 감이 확 뜬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감은 상당히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감은 우리가 그 탄닌이 이제 떫은 거 이게 이제 그런 그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감 속에는 뭐 플라보노이드 계통이 있어가지고 뭐 세포 자살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이제 폴리페놀이 있어서 염증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암 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탄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를 차단시켜주죠. 그래서 주기에 넘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장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전이도 막아주고 베타 카로틴, 루테인 이거는 비타민 A 계통이 있죠. 이거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DNA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감잎에도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성분으로 있어서 감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이언스 리포트라는 저널에 나온 건데 2020년 10월 달에 이게 발표된 거예요. 우리 감잎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항암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이게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 PDGFR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혈소판 유래 성장 요소 수용체라는 건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암이 엄청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에 있는 성분들이 억제를 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성장이나 전이를 막아준다는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감이 우리가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먹는 의미를 떠나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양리학적인 효능을 가진 그런 식물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논문 자료였던 것 같아요. 감의 항암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섭취법이 있나요? 야, 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요즘에 단감, 그 다음에 떫은 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떫은 감이 항암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감 같은 경우는 탄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떫은 감은 나중에 우리가 대부분 다 홍시로 많이 먹는데 또 홍시가 완전히 돼버리면 탄닌이 줄어드니까 약간 떫은 감을 먹는 게 좋고 이제 먹는데 우리가 과일로도 먹을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만은 이 감잎차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감잎차를 따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잎은 시골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제품으로도 나와 있겠지만 뭐 시골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서 감잎을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가장 좋죠. 감잎을 차로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감을 먹을 때는 껍질에 이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째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이게 좋겠고 감은 뭐 익혀서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거의 아마 생으로 먹으니까 생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떫을 때 먹는 게 효과는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잎 같은 경우에 그냥 차로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음식으로도 뭐 감잎 찜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잎 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감잎이 콩하고 발효된 콩
그러면 뭐죠? 우리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잎은 이렇게 찜이나 쌈이나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감잎 추출된 여러 가지 기능식품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용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기호식품 차로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시골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잎을 좀 따서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말려서 그래 이용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암 환자가 감과 감잎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일 감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감은 맛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은요, 이 안에서 돌덩어리 같이 바뀔 수 있어요. 이 탄닌이 이 변비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 같은 거 변비 심해서 감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닌이 장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덩어리가 져버리면은 식물석이라는 게 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을 막아가지고 장폐색 증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죠. 이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 떫은 감을 먹을 때는 특히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분이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감도 달잖아요. 우리 특히 홍시감 같은 경우는 되게 달죠. 그래서 당분이 높아지면 당 지수가 높아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수가 조금 낮을 때, 그러니까 홍시가 완전 돼버리면은 탄닌도 줄어들면서 당도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감도 뭐냐면 그냥 맛있어 갖고 먹는 것보다도 어떤 치료 개념을 먹는다 생각한다면 조금 떫을 때 먹는 게, 그런 경우에는 당 지수가 좀 낮죠. 그리고 탄닌이 높고, 그렇지만 많이 먹게 되면 또 이제 장폐색 같은 경우에 변비가 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을 먹을 때 어떤 약물들하고 같이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닌, 감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 흡수를 억제하고 방해를 하니까, 만약에 어떤 철분제 같은 거 먹는 경우에 조금 따로따로 먹는 게 좋은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철분제는 먹지 못하게 저는 이제 권하거든요. 철분제 자체가 어때요?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철분제는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철분제를 먹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을 먹게 되면 흡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이제 우리 감 속에 들어있는 그 항암 성분들, 이런 성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이 안에 보면은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탄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양이 많아져야 훨씬 더 그 가지고 있는 식물들의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뭐 브로콜리라든지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특히 지용성 성분들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 마늘, 그리고 콩 종류, 특히 이제 발효한 콩. 그래서 발효한 콩은 이제 뭐 청국장이나 된장, 낫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섭취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무는 우리가 거의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는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무가 어떤 이 항암 작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우스개 이야기 하나가 보면은, 우리는 음식으로 무를 먹을 때는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를 또 한약재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음식이고, 한약을 취급하는 이런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무가 또 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무는 항암 작용이 가지고 있다는, 약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무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제 전구 물질에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도 해요. 우리가 무 같은 경우는 해독 작용을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해독하는 음식으로서 무를 항상 많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해장국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가 무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해독 보면은 어떤 세포 안에 해독도 있겠지만 이제 간 해독, 그리고 이제 면역 강화라든지 또 우리가 무는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를 촉진하거나 이런 식욕을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또 무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상당히 다양한 암하고 관련해서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게 2014년도에 NIH 펀메드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서치오시아네이트,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게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이 텍사스 공대 교수분이 발표한 자료예요. 무 속에 들어 있는 이서치오시아네이트 이 부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가 연구한 자료인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암세포가 전이가 되려면 어때요? 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서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억제를 시켜주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베이전, 침습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런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가 우리가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증명한 이런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무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무를 먹을 때 우리가 전에 그 마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으면 우리가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만들어진다 이랬는데 이 무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도 뭐냐면 이렇게 잘게 썰었을 때 미로시나제라는 이런 효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그 무에 있는 성분이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소치오시아네이트가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를 생으로 먹게 되면은 사실은 위장장애가 심하잖아요. 또 무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 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 속을 더불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생으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또 이럴 때는 살짝 데쳐서 먹거나 국으로 조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국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 하는 경우에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하죠. 식도염도 그렇고. 그래서 무국을 이렇게 끓여서 먹게 되면 항암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소화도 좀 잘 돼서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를 제일 많이 먹는 방법이 뭐예요? 김치 담가서 먹잖아요. 무김치, 깍두기.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무에 있는 무청이라든지 또 우리 깍두기 이런 부분들 발효해서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유산균들에 의해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치오시아네이트로 자주 잘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바뀌는 걸로 돼 있어서 훨씬 더 항암 작용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로 해서 평소에 잘 먹으니까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물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은 어쨌든 그 항암을 하거나 그리고 또 암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위장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를 먹게 되면 그냥 생으로 먹게 되면 자극성이 조금 있어요, 무가. 그렇기 때문에 위점막 손상 같은 거, 식도 손상, 대장 쪽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생으로 먹었을 때 속이 더 쓰리다든지 어떤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발된다면은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환자분들이 좋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려운 방법이라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꼭 물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 한다면 조금씩 그래서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무를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무 속에 고이트로겐, 갑상선이 커지는 것을 유발시키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있는데 무를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는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무가 또 혈당을라든지 혈압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만약에 저혈당이 온다거나 저혈압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용량을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목적 때문에 뭐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 될 겁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네, 무를 먹을 때 무 안에 있는 성분들은 대개 이제 무가 십자각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각과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은 어때요? 훨씬 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그래서 무와 같이 십자각과 식물들이 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부추, 마늘 이런 부분들이 다 십자각과 식물들이거든요. 이 십자각과 식물들 계통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무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C가 몸 안에 흡수될 때는 철분을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철분제를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빈혈을 해결해야 되겠는가 할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온화된 철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렐라나 또 스피루리나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포피린이, 이 포피린하고 비타민 C가 가져다 준 철분이 합쳐지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거든요. 빈혈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시금치나 두부 등 이런 품들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이 무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특히 이제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계통, 그리고 이제 지용성 뭐 폴리페놀에 대한 흡수율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효과들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도 무하고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비트, 어떤 항암 효과가 있을까요? 비트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장하는 몇 가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비트,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마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비트가 그 중에 하나예요. 비트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트리메틸 글라이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그 메칠기가 있어요. CH3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후성 유전학에서 나오는 이 메칠기는 유전자의 한마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돼서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 붙으면 이 유전자는 기능을 안 합니다. 또 이 메칠기가 유전자에서 떨어지면 유전자는 활동을 해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오작동되면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타인이 부족해서 스위치가 부족했다. 어때요? 암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유전자들을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모자가 스위치를 끌 수 있는 모자가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인이에요. 이게 비트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또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몸에 채이게 돼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채이면은 나중에는 심장 질환을 일으켜요. 요 지금 베타인하고 그다음에 호모시스테인하고 이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가 암을 그 유전자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염증을 잘 일으키는 NF-카법이라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항염이나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베타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폴리페놀 계통에서 카페익산이라든지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 또 비트 속에도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계통으로 해서 라이코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루틴 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비트는 도움이 되고, 비트 속에는 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은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우리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비트 속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사포닌은 면역을 올리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성분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제가 환자들한테 비트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네랄입니다. 비트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칼륨이죠. 칼륨,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아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세포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런 그 산화물들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소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암세포가 유전자 손상을 받고 DNA가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질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질산염은 이게 산화질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효과,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 그리고 세포 안에, 세포 내 암세포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이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이럴 때도 이 산화질소가 그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비트 속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서 유익균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장벽을 좋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 그리고 이게 식이섬유가 안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사 물질들 중에는 암을 억제하는 이런 대사 물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바로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위 그룹 쪽에다가 놔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의 항암 효과, 논문이나 실험으로 입증된 것이 있나요? 우리 이제 비트를 이제 추출한 것과 아니면 이제 비트의 성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항암 작용을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대장 직장암에서 베타인 성분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효과를 내는가를 이제 본 논문이거든요. 2023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베타인이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 세포 사멸, 그러니까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가 했을 때 세포 자살 효과가 5FA라는, 아마 우리 환자분들은 항암제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세포 독성 항암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항암제에 거의 버금가는 유사한 효과를 내더라. 이것을 발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가 암을 예방하거나 어떤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분들이 그런 작용을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펀메드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질산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떤 부작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비트, 어떻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비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방법은 대개 우리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ABC 주스, 사과, 그 다음에 비트, 당근, 이 세 가지를 해서 ABC 주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것도 어때요?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비트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많이 먹는데, 비트는 익혀서도 먹는 것도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ABC 주스라든지 여기에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뭐 까 주스라든지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비트는 다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거. 그러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냥 비트를 그냥 통째로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절반 정도. 큰 또 비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먹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그래서 보통 그리 되면 80에서 한 100g 정도. 그리고 비트 주스, AB 주스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200cc에서 250cc. 우리가 보통 200cc면 우리 커피잔 중에서는 좀 약간 작은 거죠. 그게 200cc고. 그리고 큰 잔으로 되는 게 250cc거든요.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매일 요리를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분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 분말은 한 5g 정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사이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혀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로 유장장애 같은 게 너무 많이 뭐 속이 더부룩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데 이때 또 장점이 있어요. 이때는 지용성 성분들이 흡수가 좋아져요. 그리고 영양소가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질산염 같은 게 작용이 훨씬 더 높아져서 특히 이제 심혈관계통,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고, 그리고 해독 작용도 익혀서 먹을 때가 조금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를 익혀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안에서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먹었을 때 거부감각, 더부룩하고 가스가 채이고 하는 부분이 익혀서 먹을 때가 좀 더 적다고. 그래서 비트는 생으로도 먹는 게 효과가 있고 익혀서 먹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비트를 먹을 때 단독으로 먹는 경우보다는 비트는 대부분 다 보면 여러 가지 믹스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죠.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ABC 주스. 그게 사과 속에 있는 시트릭산이라든지 또 사과 속에도 그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잖아요. 비세틴이라는 게 있고 이런 항산화 성분들. 그리고 당근 속에는 주로 이제 비타민, 카로틴 계통이 많이 있잖아요.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고, 그리고 비트 속에 있는 비타민 C, 그게 이제 어떤 시트러스라고 하면은 그 지중해 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허브나 향신료, 허브, 아로마하고 같이 먹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당근, 사과 외에 뭐 오이나 오렌지, 양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상당히 효과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비트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비트하고 이렇게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제품 먹을 때 질산염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산염이 유제품 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못 만들게 되죠. 내가 만약에 비트를 먹을 때 어떤 혈압을 좀 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먹었을 때는 유제품을 같이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술을 또 마시는 분들이 비트를 먹게 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비트의 항산화 효과를 떨쳐버리기 때문에 술하고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비트의 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 속에 보면 미네랄이 약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칼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칼륨이 높아지게 되면 신장 같은 게 안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칼륨 식품인 경우에 비트라든지 다양한 뭐 고구마라든지 바나나, 이게 전부 다 고칼륨 식품이거든요. 이런 걸 먹을 때는 신장 기능을 항상 확인을 하고,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반대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를 먹을 때 이제 약물하고 또 비트가 관련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비트도 약간의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 와파린이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클로르피데르라든지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비트를 먹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항응고 효과를 더 높여서 어떤 출혈성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제가 방금도 설명했는데 비트를 먹을 때 혈압이 많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비트 속에 있는 질산염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혈압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혈압이 아예 저혈압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오히려 그 고혈압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고혈압이 있을 때는 뭐 시간 타임을 이렇게 띄어서 한다든지 약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은 괜찮을 거고 그래서 약물 먹을 때도 조금은 비트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